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부동산, 탈원전, 기본소득, 노인과 청년, 낀 세대 중년층, 그리고 교육 격차에 방치된 코로나 세대까지. 우리는 앞으로 적어도 반년 이상 대선 주자들이 이 시대적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지 듣게 될 겁니다. 모두 정치의 외투를 입고 있지만 실은 지극히 경제적인 이슈들이죠. 한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이 복잡 다단한 주관식 문제에 그럴듯한 답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이미 수차례 토론회를 거친 여권도 갈 길이 멀지만 야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는 후보가 드뭅니다. 일부는 빈 곳간 드러날까봐 토론자를 꺼린다는 뒷말까지 나오네요. 하지만 4,400만 유권자들은 지금 궁금합니다. 대권 주자들, 당신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8월 10일 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오늘 10분 경제에서는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소식과 함께 광주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공모주 투자 열기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돼 있는 공모주 청약 일정 함께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둘 다 2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연결해 알아보죠. 그리고 화요일 경제 이슈 현장, 부담이 커져만 가는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미국에서 앞으로 신차 중에 한 대는,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로 팔게하겠다, 요 계획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기가 좀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내용 한번 알아보죠. 그럼 증시 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보니까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하고는 또 상반되네요. 나스닥은 오르고 다른 지수는 떨어졌는데 대체로 지수가 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증시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예, 그래서 지수 전체적으로 조금 재미없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미국의 고용 호조를 통해서 여전히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유효했지만 델타 변이가 이제 중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한 영향도 있었고, 또 이제 11일 날 밤에,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를 둘러싼 관망심리, 또한 일부 연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조기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발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유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보면 7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9% 이상 올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괜찮은데, 이게 괜찮긴 괜찮은데요.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결국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높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높게 올라갈 가능성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 그야말로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 비용을 부담하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거는 공급 부족, 자연재해,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측면이 큰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영향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추가 강세는 저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소비자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생산한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한데, 이날 같은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1%대 그래도 머물렀다는 점은 아직까지 기업들이 제품으로 본격적인 가격 정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실물 경제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정부 입장에서도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높아진 물가도 소비자들이 감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이제 낮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근데 증시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뭐 상장주가 괜찮아서 잠시 반짝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수가 떨어질 거다. 일명 인버스, 곧버스 이쪽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적절한 투자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제 8월 달은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상하는 만큼 곧버스,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곧버스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로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만큼 되게 들어가기에 매력적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 3층까지 내려갔다가 겨우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 지금 지상으로 올라오셨죠? 예, 그냥 겨우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여담이고, 그래서 추세적인 지수 하락이 예상이 되면은, 이렇게 곧버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낼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그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고점 대비 4에서 5%든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야말로 단기에 그칠 것이고, 다시 방향을 위로 잡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저는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곧버스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차라리 내가 지수에 방어를 하고 싶다면은 보수적으로 지수를 대응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현금을 그냥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증시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 이후에 관심 가진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코스피는 지금 거의 보합세로 그 지수가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지수의 주가의 힘이 조금 빠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가장 관심이 많은 IPO 공모주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인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 가격이 49만 8천 원에 책정이 됐지만 현재 주가는 46만 6천 원대로 공모가보다 조금 낮게 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날 때 알려드립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2021년 6월에 가장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5층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인데 어제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알아보죠. 그리고 상장 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카카오뱅크의 영향일까요? 다시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갖는 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마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법무부가 어제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을 했군요.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13일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요, 5년 동안은 취업 제한 규정이 유지가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서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끝나거나 아니면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돼서 나온다. 이게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 중에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국가 경제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경제계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 그 투자 속도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는 건데요. 어떤 대규모 투자의 경우는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워서 그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졌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 동안 취업 제한이 걸린 상태인데다가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 따라서 기업이 휘청거리면 그게 과연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차례 그 사회적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ESG 경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 ESG의 G가 지배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대주주 그리고 소액주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이게 오너나 CEO가 독선적으로 황제 경영을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성이 지금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고려했겠지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사장님이 나와 있어야 잘 되면 장사고 사업이라는 규모는 사장님이 안 나와 있어도 잘 굴러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아직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네, 지금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회계 부정사건, 그리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2015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을 이 부회장이 부당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불법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도 있고요. 이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향후 상황이 좀 유동적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광주의 건물 철거 과정에 붕괴 사고 발생한 지 2달이 됐는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예, 광주 학동 사구역 건물 사고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무리한 해체 방식하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인재였다는 것이 이번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원래는 건물 해체를 할 때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획하고 다르게 건축물 내부 바닥을 한 절반 정도 철거한 뒤에 3층 높이 정도 되는 흙을 쌓아 올려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흙 때문에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가 되고 그 쌓아둔 흙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붕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원도급사에 원래는 단위 면적당 28만 원의 공사를 맡겼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하도급을 맡기면서 공사 비용이 10만 원이 되고 재하도급에 맡기면서 4만 원이 되는 식으로 공사비가 계속해서 깎여 나갔습니다. 7분의 1이네요. 예. 그래서 애초에 공사 계획인 해체 계획서가 부실하기도 했거니와 그 돈 때문에 이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원가 절감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건데 이번 참사를 보면 참 이 하도급, 재하도급 과정도 문제지만 이걸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면 정류장만이라도 임시 정류장으로 빠르게 옮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마련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해체 계획서라는 걸 원래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꼭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감리자하고 허가권자의 책임도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체 감리자의 감리 일지가 누락이 되거나 허가권자의 관리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불법 하도급의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도 좀 확대를 적용해서 불법 재하도급이 시장에서 좀 퇴출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이게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습니다라고 당초에 밝혔던 것 같은데 이 원청의 책임도 무겁다.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장에서 그 2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9위로 올라선 기업이 있는데 카카오뱅크 잘 나가는 모양이네요. 예, 카카오뱅크가 지난 6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서 공모가 39,000원보다 37.7% 높은 53,700원에 거래를 시작을 했죠. 상장 첫날 카카오뱅크는 시초가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69,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을 제치고 금융대장주로 등극을 하면서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식을 마친 셈인데요. 어제는 전날 대비해서 12.46% 오른 7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37조 2,9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기아를 밀어내고 9위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에 복수의 계열사를 지닌 그 그룹은 삼성하고 카카오뿐인 상황입니다. 네, 전통적인 제조업 그리고 신규 서비스업 간의 경쟁이라는 것도 흥미롭긴 한데 카카오 계열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겠죠? 오늘도 3개 종목 공모주 청약 있죠? 네, 오늘 공모주 청약 마감인 종목이 롯데렌탈, 아주스틸, 브레인즈 컴퍼니 세 곳입니다.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이 넘는 대여급 종목은 아닌데요. 근데 종목마다 나름의 강점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면 롯데렌탈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롯데렌터카 외에도 차량 공유 업체인 그린카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그린카는 차량 공유 업체 최초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주스틸은 철강 소재 생산업체입니다.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비스포크 시리즈 있죠. 굉장히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이 되는 가전제품인데 그 컬러 강판을 제작하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77대 1을 기록해서 오늘 그 마감되는 세계사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는 정보기술 인프라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25,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공모 금액이 150억 원으로 작기 때문에 일반 청약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9237님) 출근하기 힘드세요? 눈이 안 떠져요. 하품에 눈물만 납니다. 그래도 이 볕의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머지않아서 여름 디졸브, 가을 온다는 생각 드는데요.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더라고요. 참 가을도 시작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의 계절은 어떨까요? 오늘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7월에 발표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보면은 좋다는 것도 있고 나쁘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예상보다 좀 낮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의 요인으로 일단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이제 좀 통계를 보면 이게 PPI가 전년 동기 대비 한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9%, 6월 8.8에서 다시 상승한 거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 이거 좀 우려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세계의 공장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게 도미노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그거 자체가 수익이 감소한다는 뜻인데 제품값을 올려서 이걸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그 돈을 낼 의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중국의 물가 상황은 요즘 어떻습니까? 통계만 보면 소비자 물가는 좀 오름세가 너무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전달보다 좀 낮아졌는데 사실 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도시 물가지수는 1.2% 올랐다고 하고요. 농촌은 0.4% 증가했습니다. 근데 식품 가격은 3.7% 하락했고, 네. 그다음에 뭐 비식품 가격은 한 2.1% 증가했는데 제 생각은 이거는 좀 이게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좀 착시 현상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국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식품 가격으로 옮겨가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특히 허난성 아시겠지만 이 정조의 폭우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네. 이 동네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돼지고기 생산지예요.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중국 분들의 그거잖아요. 주식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네. 그다음에 중국 물류 운송의 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운송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지금 다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다 막혔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자료를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가축류 가격이 25.5%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43.5% 하락했어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냐, 좀 덜 반영된 것 같다. 물론 중국 정부가 이제 가격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비축 물량을 풀었겠죠. 그다음에 생산 농가나 관련 기업들에게 보조를 해줬을 텐데 이게 분명히 향후에는 이 먹거리 중국인들이 가장 지금 이야기하는 야채나 돼지고기 부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국 정부는 아마 계속 이것을 이제 막으려는 노력 이게 아마 팽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걸 좀 막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정부가 이 통계까지 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베이징에 확진자 1명 나왔다고 지금 비행기, 기차 뭐 다 막아버린 상황 아닙니까? 네. 중국은 경기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신 지금 난리죠. 지금 뭐 확진자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시 봉쇄가 좀 들어갔는데요.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실물 경제에도 이제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게 중국 제일 중요한 취업률 일자리를 생각하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용인해야 됩니다.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은 결국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이제 3년 임결정이 내년 10월에 결정되거든요. 이게 이제 생산자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하는 그때까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지난 5월 달에도 이 원부자재 관련 기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독점 행위, 시장 가격, 사재기 하는데 엄격하게 뭐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얼음장을 놨죠. 근데 이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 되면 이 비용이 당연히 이제 이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못하게 하니까 이 중국 제조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파산해질 수도 있고 그럼 실업률로 상승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요. 어쨌든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물가 단속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수입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은 경제 회복이나 소비 확대에 가장 어려움인데 이 수입하는 기업들, 유통상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중국 수출도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다 종합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수출 상황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수출이 안 되는 것은 일단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외국 공장 셧다운되어 있는 것 문제, 폭우, 물류 차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경제를 이제 좀 보고 말씀드린다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나 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이나와 인플레이션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먹기 시작했고 쓰기 시작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글로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중국 상품 가격이 오르면 결국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있기도 하고 제일 많이 수입도 하고 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국에 수입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입니다. 홍콩 합치면 더 많겠죠.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전 점검회의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 수입 물품 의존도 비중에 따라서 수입 사전 물량 확보하는 노력, 그다음에 수입선의 다변화도 지금부터 점검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금 기업들 움직임을 좀 보면 생산재, 소비재,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차질 현상도 좀 감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우리 소비 물가에도 크든 작든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중국의 객관적인 통계만 가지고 중국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꼭 새겨 들어야겠네요. 중국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매일매일 참 뉴스가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제일 주목했던 뉴스가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2학기에 등교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단 4단계라고 해도 특정 학년들은 무조건 학교에 간다. 일단 안심했고요. 학교에 가급적 오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원격 수업으로 선생님을 화상으로 만난 게 벌써 3학기째거든요. 그 사이에 교육 격차도 상당히 벌어졌고 아마 맞벌이 가구에서는 학원이 열면 학원을 돌리느라고 학원이 열지 않으면 그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을 고용하느라고 허리가 휜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경제 이슈 현장에서는 이 자녀들 사교육비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한다. 이 부모님들 얘기를 쓰신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 기자님도 아이들 키우시나요? 키웁니다. 네, 예, 혹시 2명의 엄마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네. 지금 초등학생 하나 키우는데 일당백인 아들이라 아주 허리가 휘청합니다. 얼마 전에 관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대한민국 부모들이 자녀 한 명에게 쓰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이제 매년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교육비에 뭐가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시는 일반 학원, 교과 과목이죠. 국영수, 과학, 논술 그런 학원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과외비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이제 예체능 학원 들어가고 또 인터넷 강의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는 그것도 들어가고요. 방문 학습 지도하는 그것도 사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방과후 학교 보낸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일부에서 열풍이 좀 불기도 하는데 진로 컨설팅하는 그런 건 빠져요. 그리고 어학 연수비도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시장은 한 연 2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8만 9천 원으로 지난해 나왔어요. 이거는 2019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단 학원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28만 9천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실은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 많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아마 중고등학생 기준으로는 한 과목 수강료가 안 될 것 같고 초등학생으로도 한 2과목 정도 학원비가 될까요? 이 현실하고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격차는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정부에서 전국의 학생 한 8만 명 정도를 표본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이제 조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사교육을 안 시키는 분들에 대한 통계도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사교육비 수치가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일부 사교육비를 누락해도 일일이 이제 확인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뭐 학원들, 인강업체들 뭐 그런 매출 총액을 더한 게 우리의 총 사교육비 시장이 아니라 이 통계는 그러니까 표본 학부모들이 설문으로 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사실 이런 사교육비 조사 통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번 보면 이제 최근에 하나금융 그 백년 행복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한 40대 부모의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7만 원으로 나왔어요. 자녀가 한 명이면 월 평균 한 78만 원, 네. 두 명이면 121만 원, 3명 이상이면 12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확 올라가는 느낌이죠. 아이고, 네. 앞자리가 달라지네요. 이게 현실을 반영한 숫자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는 누가 하고 소는 네. 누가 키우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28만 9천 원하고 107만 원 거리가 참 멀어 보입니다. 근데 하수정 기자님이 직접 그 아이들 둔 부모님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어떤 숫자에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라는 게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논란이 많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뭐 직장인이나 주부, 공무원, 자영업자 이렇게 주변에 이제 건건이 좀 학원비 지출 규모를 물어봤더니 자녀 한 명당 월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물론 뭐 사교육비를 아예 쓰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분도 계셨지만 좀 예를 들어보면 좀 많이 쓴다 싶은 분들을 좀 예를 좀 네네. 추려봤는데 이제 고1 이제 딸의 경우에는 수학 50만 원, 영어 40만 원, 국어 25만 원, 뭐 물리, 화학까지 다 합쳐서 첫째만 매달 155만 원. 아이고야. 그러다 첫째만요. 보니까 둘째도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이제 학원을 이렇게 똑같이 못 하니까 이제 인강 월 한 14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초등학생 한번 보면요. 초등학교 이제 한 명 있는 집은 굉장히 애지중지 이제 키우다 그럴 보니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우리 저기 박 기장님도 네, 뭐 항상 애증의 쌍곡선입니다. 네. 네, 그분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 이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논술, 영어, 수학 그리고 수학에 따른 이제 학원에서 수학을 보내는데 그걸 못 따라간다고 수학 과외를 또 붙였어요. 아이고. 그리고 테니스, 농구, 수영, 미술, 피아노 무려 9개. 그래서 매달 200만 원 넘게 너무 나가는 바쁘지 사례가 않나요, 있었고요. 일주일 내내 빽빽한 거죠. 주말까지 빽빽하게 스케줄 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성적으로 사교육을 시키는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 소득이 많은 집이건 적은 집이건 보내는 그 학원 수가 많건 적건간에 부담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사교육비 규모가 아니고 과연 내가 감당할 만한 사교육비를 쓰고 있느냐를 일단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녀 경제교육에 관한 책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국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이제 그 사교육비 비중, 내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을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녀 교육비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부모는 평균 한 29% 정도 나왔고 외국 부모의 경우에는 평균 한 11.5%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월 소득에서 노후 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얼마니?라고 물었더니 한국 부모는 한 평균 21% 정도 나왔고요. 외국 부모는 평균 32%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월 평균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자녀들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노후에서 우리가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혹시 외국 부모님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서 이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국가들별로 사실은 제가 네. 조사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홍콩, 뭐 싱가포르,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이제 거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 물론 소득 수준이 틀리지만 소득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대비 비율이 좀 높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건 뭐 분명히 보이네요. 그래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사교육 학원이란 걸 사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거기도 열성적으로 시키는 뭐 사커맘, 헬리콥터맘 이런 분들은 뭐 일부 있습니다만 우린 평균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식 잘 되라고 학원에 보내는 거긴 한데 그쵸. 학부모님들의 이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벌충해서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학습 공백 때문에라도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사실 목표가 하나입니다.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위주의 학원인 거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학원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예체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맞아요. 교육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대입할 때는 SAT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쪽 나라도 몇 천만 원을 쓰기는 합니다. 그때 반짝 쓰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목표가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대학 입시 그 다음에 대학 입시가 끝나더라도 이제 대학생들도 사교육을 많이 하는데 취업 준비를 위한 이제 사교육비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학원비를 감당하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소득으로 다 그 커버가 안 되는 집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쓴다 그러면 추가로 수입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신다고 하나요? 제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뭐 이제 주부였던 분들이 마트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빠가 투잡을 뛴다든지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 찬스를 쓴다든지 그런 조부모 경우도 찬스.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뭐 특목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대출을 받아서 아이고.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알바에 대출까지 이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키워준 거 알아야 될 텐데 근데 그 하수정 기자님이 미국에 계셨을 때 네. 그때 만났던 한 엄마 생각이 났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교육 저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례였습니까? 조금 재밌고 쇼킹한 사례여서 제가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족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한 이제 한국 엄마였어요.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급하게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자녀들의 투자 설명회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투자 설명회. 어린이들. 아이가 셋 있는 네. 엄마였는데 이제 첫째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제 있는 엄마였는데 아무래도 이민자다라 보니까 좀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빡빡하게 쉽지 사는 않죠. 가정이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배움의 기회는 주고 싶고 그런데 이제 소득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석 달마다 한 번씩 투자 설명회를 열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어. 나한테 투자해. 네. 라고 설명회를 여는 거예요. 아이들 초중고 그 3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죠. 그 예비 투자자들에게 1번보다 2번에게 투자하면 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한 명한테만 투자를 해주겠다. 엄마, 석 달 동안 아빠는 성과를 내라. 예산이 네. 한정돼 있으니 너희 셋 중에 가장 유망한 친구에게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하면 학원에 보내주겠다. 그거 재밌네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엄마를 설득했습니까? 결국은 제가 나중에 전화로 물어봤더니 네. 이제 첫째 이제 고등학교 딸 아이가 SAT 학원을 보내달라고 설득을 하면서 네. 연도별 상황 계획 그리고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상환을 할 것인가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학교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3개월 뒤를 내가 공략하겠다. 라면서 일을 바드득 알았다. 일단 불리하네요. 이게 입시가 하나 있고 그렇죠. 고1 첫째는 아무래도 학원비가 비싸니까 좀 더 치밀하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을 텐데
이게 좀 낯설지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부모가 아이들을 억지로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벌이는 스케줄 쫙 짜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간절히 원할 때 투자를 해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렇죠. 쓸데없거나 관심 없거나 소질 없는데 안 가게 되겠네요. 배움을 굉장히 열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내가 너 우리 집에서 내 돈 쓰고 내가 너한테 투자하고 있으니까 너 회당 학원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거 너도 알아야 돼. 나 새벽부터 되게 열심히 일한다. 요 알려주는 방법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또 권하는 방법이 뭐냐면 학원비 구조 조정을 해보아라라는 건데 이제 가족 회의를 일단 여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소득과 현재 지출 현황 그리고 특히 사교육의 그 비용의 세부 지출 내역을 자녀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사교육비의 상한선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득 수준이 이만큼이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은 이만큼이야. 근데 너희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감당을 했을 때 더 오히려 우리 가정이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수치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만약에 불필요하거나 이제 과도했다라는 건 아이하고 상의를 해서 구조정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요. 그리고 그 소질하고 적성을 그 단순하게 일찍 판단하기 좀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체능을 싹 접었습니다. 예체능 아니구나. 판단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건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각 과목별 회당 학원비를 꼭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회당.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학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강남이든 어디든 보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하면 4-5만 원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빠지면 사실 5만 원이 훅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6시간씩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학원 1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돈을 겨우 준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꼭 인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냥 비단 돈 얘기가 아니라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인생 스케줄을 본인이 짜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 인생은 셀프다. 이거 미리 가르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라서 맹목적으로 이것저것 하나만 걸려라. 이렇게 다 시켜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경제적인 관념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 책도 내셨죠. 네, 그 제목이 부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란 책인데요. 이제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경제 교육을 시킬지에 대한 지침서인데 그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한국 아이들 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답이 그렇게 많았어요. 부자, 뭐 로또 당첨, 건물주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요. 부자는 결과일 수 있으나 부자 자체가 수단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좀 알려줘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목소리 전해드리는 경제 이슈 현장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유튜브로 아큐미원님 아이들 둘 다 모두 대학에 들어가니 저축이 되더라고요. 학원비가 정말 비쌉니다 하셨는데 그런 의견 많이 주셨어요. 사교육 못할 정도로 학교에서 해줘야 하는데 완전 공감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보면 그 학교에서 배워서 세계적인 연주자 혹은 운동선수가 됐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인데 올림픽에 나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게 아직 요원해 보이고 0553님 아까 사교육비 말씀드렸더니 초등 2과목 보내는데 33만 원 그 통계 택도 없습니다 하셨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 그
태권도 일품 심사비가 15만 원입니다 하셨는데 저도 거쳤습니다. 저희 아들 최근에 2품 땄는데 태권도 그렇죠. 보육기관이라서 저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만 오늘은 새로운 내용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들의 소득이고 일자리일 텐데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앞으로 그 몇 년 안에 신차의 절반은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로 하겠다는 건데 요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회에서 딱 따져보죠.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네. 전기차를 2030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 판매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팔린 게 1,500만 대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24만 대 정도가 전기차였습니다. 이게 1.6%, 2%가 채 안 되는 숫자인데 2030년이면은 9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확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 자동차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국내에서 보면 친환경차로 옮겨가면서 부품이 필요 없고 그렇죠. 조립 라인이 간소화돼서 사람이 덜 필요하다. 이게 지금 노조와 사측이 가장 고민하는 그렇죠. 문제이기도 한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제 미국에서 큰 친환경차 시장이 10년 안에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보조금 준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보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 되면 미국에서 신차 절반이 전기차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국내에 좀 이입시켜 가지고 국내 업계에서 비상등이 켜졌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EU가 군비 경쟁하듯이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기사를 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주목해서 보신 보도 내용은 없었나요? 매일경제신문은 조금 독특하게 이게 노조 비판 쪽으로 이제 활용을 좀 많이 했는데 노조가 뭐 비판받을 일을 하면은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노사가 다 지금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한쪽만 예를 들면 이제 혼다가 2,000명을 자르기로 했다던데 이게 이제 사설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인적 구조조정 하라는 거죠. 사설 제목이 예. 사설 제목이 혼다 2,000명 조기 퇴직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방식이 좀 지나치게 거칠면 갈등을 부르게 되잖아요. 전기차 전환은 근데 우리가 예고했던 일입니다. 이미 예견된 나와 미래이고 유럽에서는 앞서서 이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 발표를 해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전기차 전환에서 인적 구조 조정 말고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지 않나요? 많이 있죠. 일단 지금 완성차는 2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70%가 사라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엔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인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동안의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습니다. 한국만 예를 들면은 완성차가 26만 명 고용하고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00만 명 가까이 고용합니다. 굉장하네요. 한 산업이 200만 네. 명을 고용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인력의 70%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해법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네. 47%입니다. 아. 그럼 이분들은 60세가 정년이니까 10년 있으면은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인적 구조조정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미 베이비붐 세대들이 2년 전부터 은퇴가 이제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대리어 더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 맞는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시내에 있는 민간업소들이 다 거의 영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전기차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도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품질력이 좋아서요. 네. 전기차에 맞는 정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기술 인력을 빨리 양성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번에 전기차로 대전환을 하겠다 이 10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회사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나라 돈으로 충전소 늘려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정년으로 인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이후도 문제고 또 한 가지 쟁점은 이분들이 정년 연장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지 혹은 산업구조 재편에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안고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정년이 좀 짧았습니다. 58세였는데 저는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60세까지는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관례상 촉탁직으로 다시 네.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한 2, 3년 근무하던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전 정년 연장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 숙련 노동자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갈등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채용하지 않는 행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적 감시관 역할도 합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상상력을 제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론들이 여기에 어떤 비전을 좀 추가하고 아이디어를 내주면 좋을까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마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전기차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시내에 이제 조금씩 남아 있는 이제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충전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기름 탱크가 지하에 필요 없는 형태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석유업계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산업 전환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연동되어 있는 산업까지. 그렇죠. 주유소들도 아마 그 배터리가 만약에 교환식으로 들어간다면 충전했다가 배터리를 바꿔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급속 충전을 하는 그런 시설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주유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 또 예.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차 시장의 변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증시 상황 알아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는 소폭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는 0.3%대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6%대로 지금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이틀 동안 카카오뱅크로 자금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그 쏠림 현상이 풀리면서 다른 대형주들로 자금이 이동할 거다라는 좀 기대감도 제기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오전에 비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7%대를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후에도 이런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오늘은 조금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안 좋은 뉴스 중 하나가 이제 중국에도 델타 변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을 조금 높이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시에서는 삼성그룹주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조금 반영이 많이 됐고요. 막상 이 뉴스가 현실화되니까 지금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러한 주들의 주가 흐름은 지금은 조금 재미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선반영이 이미 됐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주식시황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 짧다님,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죠. 한국 아이들은 미래에 쓰이지도 않을 공부를 밤늦게까지 한다. 애들의 시간, 추억, 기억, 보호법을 만듭시다 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의 시간을 도둑맞았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운동회, 수련회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건우준우인가 봐요. 아이들 이름이. 전기차는 좋기는 한데 일단 충전소가 안 많아요. 고속도로 갈 때 불안합니다. 주행 중 방전이 되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정민정원 아빠, 사면 아니고 가석방이에요. 아직은 가석방이니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부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꿈이 부자밖에 없다니 이게 참 씁쓸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뮬러 코리아님 4차 산업시대에 대입 사교육이라니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가끔 연결하는 권영주 교수님도 내연기관을 배워서 전기차 시대를 살고 있다. 강의하면서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산업의 급변기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저희도 고민하고요. 대선 주자들에게도 열심히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